이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그냥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논두렁에 쓰러진 5살 아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뒤 검은 차들이 이 시골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아이는 제 뒤에 숨으며 한 단어만 반복했습니다. 삼촌. 그 삼촌이 대한민국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 목에 걸린 펜던트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죽음을 증명하는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10년 전 지키지 못했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모든 걸 걸고 아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40살인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그냥 말없는 농부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바로 한 달 전 그 새벽부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쯤 일어났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와서 논에 물이 제대로 빠지는지 확인하러 나갔죠. 안개가 논을 하얗게 덮고 있었는데 걸어가다 보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애가 왜? 논두렁 아래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젖은 담요에 쌓인 작은 아이가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얘야,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뼈만 앙상했습니다. 집까지 뛰어가면서 계속 아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조금만 참아, 응? 금방 따뜻하게 해줄게. 집에 도착해서 재빨리 아이 옷을 벗겼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고 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손발을 천천히 녹여주기 시작했죠. 이상했던 건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정확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이 체온을 확인하는 방법, 호흡을 안정시키는 자세, 저체온증, 응급처치, 순서까지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저는 그냥 농부인데 말이죠. 1시간쯤 지나니까 아이 숨소리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그제야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한 게 꽤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근데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어요. 팔에도 다리에도요. 대체 누가 이 어린 애한테.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어린아이를 때리고 논두렁에 버린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 목에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평범한 목걸이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LK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 이니셜인가 싶어서 만지려고 손을 뻗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의식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손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 손보다 빠르게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마치 본능처럼 누가 이걸 빼앗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듯이요. 이게 뭐길래? 펜던트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예쁜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물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죠.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부엌으로 나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깨면 따뜻한 걸 먹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미음을 끓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논두렁에 버려진 걸까? 부모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을까? 창문 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큰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 하나가 제 조용했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다시 저를 찾아올 거라는 것도요. 미움이 다 끓을 때쯤 아이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괜찮아. 천천히 눈 떠봐.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으아. 말도 못하고 비명만 지르려고 하더군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괜찮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널 논두렁에서 발견했어. 아이는 방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겪었으면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배고프지? 미음 끓였어. 천천히 먹어볼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제가 들고 있는 그릇을 향하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던 거죠. 저는 그릇을 바닥에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천천히 먹어. 나 저기 있을게. 아이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그릇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미음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숟가락 쓰는 법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말했어요. 숟가락 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려준 대로 서툴게 숟가락을 잡고 미음을 먹기 시작했죠. 얼마나 급했는지 금방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있어. 2그릇을 더 먹고 나서야 아이가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이름이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말하기 싫은 걸까요? 그럼 어디서 왔어? 엄마 아빠는? 아이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생각나면 말해줘. 그날 밤 아이는 제 옆방에서 잤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자라고 했더니 그제야 눈을 감더군요. 완전히 혼자 있는 게 무서운가 봤어요. 한밤중에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아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삼촌, 싫어요. 약, 맞기 싫어요. 아파요. 온몸을 떨면서 꿈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 이마를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 여긴 안전해. 아무도 너 안 다치게 할 거야. 그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삼촌이라는 말, 약이라는 단어.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 아이를 고의로 해친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이 집에 들렀습니다. 홍순택 이장님은 63인데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저를 이 마을로 처음 받아주신 분이기도 하죠. 도윤아, 어제 논두렁에서 뭐 발견했다며? 마을이 작다 보니 소문은 빨랐습니다.
저는 이장님을 안으로 모셨어요. 이장님, 사실은요. 방에서 나온 아이를 보고 이장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가, 네. 어제 새벽에 논두렁에서 발견했어요. 거의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장님이 아이한테 다가가려고 하자 아이가 제 뒤로 숨었어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저한테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냐? 그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는 보호소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당분간 비밀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도윤아, 너 예전에도 그런 눈빛이었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장님이 뭘 아시는 걸까요? 10년 전에 이 마을 처음 왔을 때 말이야. 그때도 너 뭔가 도망치듯 왔잖아. 나 다 알아. 이장님, 괜찮어. 안 물어볼게. 대신 하나만 약속해. 그 애 지킬 자신 있냐?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면서도 믿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마을 사람들한테는 내가 둘러댈게. 내 친척 애가 잠깐 시골 체험 온 거라고 하지 뭐.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근데 도윤아, 조심해. 요즘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더라. 뭔가 찾는 것 같던데. 문이 닫히고 저는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이 마을까지 올 겁니다. 저는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죠.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곳을요.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고 열어보니 오래된 경찰 배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접이식 수갑, 소형 무전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다시 꺼낼 줄은 몰랐어요. 다시는 쓰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었는데. 아저씨, 뒤를 돌아보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저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가자.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10년 전 그때처럼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이 가장 조용하다는 걸요. 그리고 이틀 뒤 제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아이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이제는 제 뒤를 조금씩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말은 여전히 안 했지만 눈빛만으로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 밥을 해주면 조용히 먹고 제가 밖에 나가면 창문으로 계속 저를 봤어요. 혼자 두는 게 무서운가 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를 데리고 다녔죠. 오늘은 감자 캐는 거 구경할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작은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거든요. 밭에 나가서 감자를 캐는데 아이가 옆에서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뻗어서 흙을 만지더군요. 오, 만져보고 싶어? 이리 와봐. 아이 손을 잡고 같이 감자를 캤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파고 감자가 나오면 눈을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대체 누가 해친 걸까요? 점심때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마을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제 뒤로 숨으면서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 차는 관광객 차일 거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관광객이라기엔 차가 너무 깨끗하고 비쌌어요. 그리고 마을 구석구석을 천천히 돌아보는 게 뭔가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자. 빨리.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커튼을 치고 아이를 안방에 숨겼어요.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최대한 평범하게 문을 열었죠. 네, 누구세요? 밖에는 양복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혹시 이 근처에서 어린 남자애 못 보셨어요? 남자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그 아이였어요. 하지만 사진 속 아이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 같았죠. 글쎄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친척 애가 가출했거든요. 부모님이 엄청 걱정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경찰과 함께 왔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왔어요. 그리고 눈빛이 아이를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못 봤습니다. 다른 마을도 알아보세요.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당도 보고 집안도 슬쩍 보려고 했어요. 저는 문을 좁게 열어서 안이 안 보이게 막았습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여기 명함이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태민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회사 이름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마을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멀리 주차하고 계속 마을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침대 밑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나왔어. 괜찮아. 아이를 꺼내서 안아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아이가 또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깼습니다. 싫어요. 삼촌 싫어요. 약 맞기 싫어요. 저는 얼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아무도 널 안 다치게 할 거야. 아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서 우는 거였어요. 얼마나 참았는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이 무서워요. 누가 삼촌이야? 아까 온 사람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이 할아버지 죽였어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할아버지가 이거 지키래요. 아이가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걸 절대 빼면 안 된대요. 삼촌한테 들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삼촌이 너를. 네. 할아버지 죽고 나서 삼촌이 저한테 이상한 약을 자꾸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차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됐어요.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제 괜찮아. 삼촌이 누구든 내가 널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이장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도윤아, 어제 너희 집에 온 사람들 말이야. 네, 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다니더라. 돈도 보여주고. 수상해. 이장님, 혹시 그 사람들이 또 오면. 알어. 못 봤다고 할게. 근데 도윤아. 이장님이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애 진짜 위험한 상황이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위험해져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경찰 출신이라며. 10년 전에 사표 낸 거 나도 대충 들었어. 제가 놀라서 이장님을 봤습니다. 어떻게? 시골 마을이 좁아. 다 알아. 몸 큰 사건 있었다며? 그래서 여기로 도망친 거 아니가? 맞았습니다. 10년 전 저는 강력계 형사였어요. 어린아이 유괴 사건을 맡았었죠. 범인을 잡았지만 아이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자책하며 경찰을 그만뒀어요.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이장님, 괜찮어. 과거는 과거야.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애는 살아있어. 지킬 수 있어. 이장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번엔 꼭 지킬 겁니다. 그래. 나도 돕지. 마을 사람들도 입 다물게 할 테니까. 이장님이 가시고 저는 아이한테 갔습니다. 아이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뭐 봐? 새요. 저 새 예뻐요. 참새가 창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자 참새가 날아갔어요. 아이가 아쉬운 듯 봤습니다.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정말요? 그럼 무서운 삼촌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아이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검은 차가 3대나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더 적극적으로 물어봤어요. 분명 이 근처 있을 텐데. 창문 틈으로 보니까 양복 입은 남자들이 사진을 보여주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남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차들은 마을 밖에 주차하고 남자들은 어디론가 갔어요. 하지만 한 명은 차에 남아서 계속 마을을 감시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오늘은 꼭 여기서 자야 해.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 아저씨도 같이 있어주세요. 그럼 여기 있을게.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하고 창고로 내려갔어요. 바닥 판자를 들어 올리고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여는 거였죠. 경찰 배지, 수갑, 무전기. 그리고 작은 메모장이 있었어요. 마지막 사건 때 쓰던 거였습니다. 펼쳐보니 제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창고 바닥에 누워있던 아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 제가 아무것도 못한 채 무너졌던 그날. 이번엔 다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꼭 지킨다. 배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무전기를 켰어요. 아직 작동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전 선배 번호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사람이었죠.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상대가 누구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5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선배, 저예요.
도윤이.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 살아있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연락 못 드리고. 아니야. 괜찮아. 근데 왜 갑자기? 선배,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것, 찾으러 온 사람들, 그리고 아이가 말한 삼촌 이야기까지요. 선배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뭔데요? 최근에 재벌가 회장 급사 사건 있었잖아. 라온그룹. 들어봤어? 라온그룹.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 회장 손주가 실종됐대. 경찰도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 근데 이상한 건 말이야. 뭐가요? 회장 장남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 마치 아이를 찾지 말라는 것처럼.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사진 보내봐.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고 아이가 자는 모습을 조심히 찍어서 선배한테 보냈습니다. 2분 뒤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그 애 맞아. 라온그룹 회장 손주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재벌 손주라니. 그럼 찾으러 온 사람들은 아마 회장 장남이 보낸 거야. 공식적으로는 아이를 찾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아이를 없애려고 한다는 걸. 선배,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아이 잘 숨겨. 내가 내일 내려갈게. 그리고 도윤아. 네. 조심해. 상대가 재벌이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릴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마을 어귀에 주차된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깜빡였어요.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타나기를, 증거를 찾기를, 그리고 없앨 기회를요. 하지만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요. 지키지 못했던 아이를 이번엔 꼭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안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펜던트를 꼭 쥐고요. 걱정 마. 이번엔 다르니까. 작게 속삭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에 있는 라온그룹 본사 건물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회장실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직도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되냐?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라온그룹 회장의 장남 강태민이었죠. 41살인 그는 아버지가 죽은 뒤 회사를 장악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주, 그러니까 태민의 조카에게 엄청난 지분을 물려준 거였죠. 회장님, 수색 인원을 더 보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더? 벌써 얼마나 보냈는데 고작 5살짜리 애 하나 못 찾아? 죄송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해류 분석 결과 남쪽 농촌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추정? 추정으로는 안 돼. 태민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자기 것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고작 어린애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위기였죠. 사실 태민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게 바로 자기였어요. 병원에서 링거에 독을 탔죠. 그리고 그 증거를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손주 목의 펜던트에 숨겨놨던 겁니다. 그 펜던트만 찾으면 돼. 애는 어차피 필요 없어. 비서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서 데려올 필요가 없어. 증거만 없애면 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조카를 말하는 건데 마치 물건 얘기하듯 했어요. 알겠습니다. 남쪽 팀에게 지시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태미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아버지와 조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태미는 그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야. 한편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창밖을 지켜봤어요. 검은 차는 여전히 마을 어귀에 있었고 가끔 사람들이 내려서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5시쯤 차 한 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이 선배였어요.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배는 10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새셨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였어요. 선배, 도윤아, 오랜만이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선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어. 안으로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와서 선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라온그룹 회장 사망 사건 관련 자료야. 자료를 펼쳐보니 신문 기사들이 있었어요. 라온그룹 회장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라온그룹 장남 강태민 경영권 승계. 회장 손주 실종. 경찰 수색 중. 이게 뭔데요? 겉으로는 자연사처럼 보이지. 근데 말이야. 선배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부검 결과가 이상해. 혈액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 근데 경찰이 조사하려니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대. 조사 중단하라고. 누가요? 라온그룹 쪽에서. 특히 강태민이 직접 나섰어. 아버지 명예 훼손된다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태민이 아버지를 죽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조카 목의 펜던트에 있는 거고요. 그럼 회장님은 마지막에 손주한테 그래, 증거를 남긴 거야. 손주만 믿었던 거지.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태민이 그걸 알아챘어. 그래서 아이를 없애려고 한 거고 차에서 떨어뜨린 건 계획적이었을 거야. 사고로 위장해서.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조카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돈 때문에. 근데 선배,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펜던트만으로는. 그게 문제야. 펜던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저는 안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저씨, 이분은 누구예요? 내 친구야. 경찰 아저씨셔. 널 도와주실 거야. 선배가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안녕? 너 목에 있는 거 잠깐 보여줄 수 있어?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펜던트를 꽉 쥐었어요. 괜찮아. 빼앗지 않을게. 그냥 보기만 할 거야. 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내밀었어요. 선배가 펜던트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구로 조심히 열었죠. 안에는 아주 작은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 안에 증거가 있어. 어떻게 확인하죠? 노트북 있어?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선배가 메모리 칩을 연결했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동영상 파일 하나 그리고 문서 파일들이었어요.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병원 침대에 누운 노인이었어요. 라온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말 잘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펜던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여기 중요한 게 들어있어.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아파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근데
삼촌 조심해야 돼. 삼촌요? 응. 삼촌이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했어. 이 증거 꼭 지켜야 돼. 그리고 크면 경찰 아저씨한테 가져다 줘.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저와 선배는 말없이 화면을 봤어요. 이거면 충분해. 회장이 직접 증언했어. 선배가 다른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태민의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계획까지. 이걸로 태민을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선배, 태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권력도 돈도 다 있는데. 선배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지금 밖에 있는 애들은 시작일 뿐이야. 태민은 더 보낼 거야. 그럼 어떡해?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창문으로 보니 검은 승용차 5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 10명이 넘었어요. 도윤아, 이거 심각한데. 선배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남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예의 따윈 없었습니다.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이장님 댁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야? 여긴 남의 집이라고. 닥쳐. 애 내놔. 쿵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이장님을 밀친 것 같았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선배, 아이 좀 봐주세요. 도윤아, 넌 어딜? 저 사람들 막아야죠. 밖으로 나가려는데 선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혼자는 안 돼. 저 사람들 프로야. 알아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배가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경찰 부를게. 시간 좀 벌어줘. 네. 저는 창고로 내려가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갑을 차고 배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몸에 차는 경찰 장비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였던 시절을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 셋이 제 집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봤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이 촌놈. 여기서 물러나. 이건 불법 침입이야. 닥치고 비켜. 안 다치고 싶으면. 남자 하나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밀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남자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꺾이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죠. 으악! 나머지 둘이 놀라서 멈췄습니다. 뭐야 이 새끼? 저는 배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찰이야. 전직이지만 남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너네가 한 짓 다 불법이야. 불법 침입, 폭행, 협박. 원한다면 지금 당장 체포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냥 재벌이 돈 준다고 사람 죽이러 온 거 아니야? 남자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 여기 문제 있습니다. 전직 경찰이. 저는 달려가서 무전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져 부쉈어요. 연락은 끝났어. 이제 조용히 물러나.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차들이 모두 제 집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15명쯤 됐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리더처럼 보였어요. 당신이 그의 숨긴 사람이군요. 맞아. 그래서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애 내주면 다치지 않게 해드릴게요. 거절한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손짓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경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선배가 불렀던 겁니다.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철수, 빨리. 차들이 급하게 빠져나갔어요. 경찰차와 스쳐 지나가면서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 둘이 내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선배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경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확인했어요. 일단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또 오면 연락하세요. 경찰이 가고 마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태민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위험한 방법을 쓸 거예요. 선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이제 진짜 전쟁이야. 준비됐어? 저는 안방을 봤습니다. 아이가 창문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겁먹은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믿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선배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증거 있잖아요. 태민 잡읍시다. 좋아. 내일 서울 가자. 검찰에 직접 넘기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도망만 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서울로 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따라오는 차가 있나 싶어서요. 아이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구경했어요. 시골을 떠나본 게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차 진짜 많아요. 그래, 서울은 원래 이래. 무섭지?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저씨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저를 믿어주는 게 고마웠어요. 선배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도윤아, 검찰청 도착하면 직접 검사한테 증거 넘길 거야. 내가 아는 사람 있거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20년 직이야. 얘가 있으면 태민도 못 건드려. 차가 강남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큰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봐. 라온그룹 본사야. 아이가 그 건물을 보더니 몸을 떨었어요. 저기, 무서워요. 괜찮아. 우리 저기 안 가. 검찰청 갈 거야.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요.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선배가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어요. 나 먼저 들어가 볼게. 검사님한테 상황 설명하고 올게. 네, 저는 여기서 아이랑 기다릴게요. 선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아이랑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줄 알았는데 우리 차 옆에 섰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넷이 내렸어요. 그 중 한 명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박도윤 씨? 제 이름을 아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태민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민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 때문 아닙니까? 이야기하시죠. 순간 아이를 뒷좌석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들이 차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아이 데리고 오셨죠? 걱정 마세요. 해치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 당신들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잖아. 비서실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해십니다. 우리는 그저 오해? 논두렁에 버린 게 오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비서실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조용히 가시죠. 안 가.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남자들이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어요. 하지 마. 여긴 검찰청 앞이야. CCTV 다 찍히고 있어. 하지만 남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 창문을 깨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선배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뒤에는 경찰 2명이 따라왔습니다. 남자들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냥 남의 차 부수려고 한 거 다 봤어. 경찰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남자들은 할 수 없이 물러났어요. 하지만 떠나면서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 현명한 선택하세요.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두고 봅시다. 차가 떠나고 선배가 제 차에 탔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네. 근데 저 사람들 어떻게 여기 온 줄 알았죠? 선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내가 연락한 검사. 태민한테 매수됐어.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내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 태민이 이미 검찰 쪽 사람들 많이 포섭해놨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 있어도 소용없잖아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언론사, 시민단체, 뭐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민의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여긴 위험해. 차를 몰고 이동했습니다. 선배 친구 집으로 갔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여기선 일단 안전해. 내 후배가 쓰는 곳인데 지금 해외 나가 있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이는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어요. 선배와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어. 아니에요. 선배 잘못 없어요. 근데 말이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경찰도 검찰도 태민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선배, 언론은 어때요? 기자들한테. 그것도 위험해. 태민이 언론사 광고로 압박할 수 있어. 막막했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선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도윤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강태민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민이 직접 전화한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 좀 하죠. 거절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제 제안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무슨 제안? 아이 저한테 넘기시면 10억 드리겠습니다. 10억?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죠. 그리고 해외 이민도 주선해 드릴게요. 새로운 인생 사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뻔했어요. 아이를 넘기면 바로 죽일 거였습니다. 싫습니다. 박도윤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 재벌이에요.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카도 죽이려고 했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증거 있습니다. 회장님 동영상, 독극물 기록, 당신 비리 자료 다요. 태민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그 증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이미 검찰, 경찰 다 손봤으니까요.
그럼 언론에 넘기죠. 언론? 내일이면 저한테 와서 무릎 꿇을 겁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말 안 주시겠어요? 네. 절대 안 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후회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배가 물었습니다. 태민이었어? 네. 10억 준다고 했어요. 와, 그 정도면. 하지만 못 받죠. 아이 넘기면 바로 죽일 거예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여전히 착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태민을 막을까? 어떻게 아이를 지킬까? 새벽 3시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차 소리였어요. 창문으로 보니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빌라 앞에 섰습니다. 선배, 일어나세요. 선배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태민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어요.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장치기 싫게. 애 내놔.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배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쿵. 문이 흔들렸습니다. 곧 부서질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우리 나가야 돼.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뒷문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겁니다. 쿵. 앞문이 드디어 부서졌어요.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이를 제 뒤로 숨겼습니다. 한 걸음도 더 오지 마.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뭘 어쩔 건데? 너 혼자고 우리는 20명이야. 상관없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 전 형사 시절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피하면서 남자 다리를 걸었어요. 남자가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왔어요. 한 명은 주먹으로 맞고 한 명은 팔꿈치로 쳤습니다. 둘 다 쓰러졌어요. 뭐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세?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농부인 줄 알았는데 싸움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다 같이 덤벼.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싸웠어요. 한 명을 넘어뜨리면 두 명이 달려들고 두 명을 막으면 세 명이 왔습니다. 몸에 주먹이 날아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선배도 싸웠습니다. 둘이서 20명을 상대했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결국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남자 하나가 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이리 와, 꼬마. 싫어요. 아이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나 줘.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울면서 저를 불렀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10년 전 지키지 못했던 아이. 차가운 창고 바닥에 누워있던 작은 몸. 제가 늦어서, 제가 무능해서 죽은 그 아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붙잡은 남자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쾅! 남자가 쓰러졌어요. 아이를 놓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있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뭔가 딱딱한 게 제 머리를 쳤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저씨. 아이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도 지키지 못했네.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 같았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간호사였어요. 여기가 병원입니다. 경찰이 데려왔어요. 경찰, 그럼 살았구나. 아이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게 문이 열렸습니다. 선배가 들어왔어요.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깨어났구나. 선배, 아이는요? 선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정신 잃은 사이에 태민 사람들이 데려갔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왔을 땐 이미 늦었어. 아이는 없었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제가 약해서, 제가 무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어요. 선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뭐요? 아이 아직 살아있어. 태민이 바로 죽이지 않았어. 왜요? 펜던트 때문이야. 아이가 펜던트 숨겼거든. 그걸 찾을 때까지는 아이를 살려둘 거야. 그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네요? 그래. 하지만 시간이 없어. 태민이 펜던트 찾으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가야죠. 아이 구하러. 도윤아, 몸이 괜찮아요. 이번엔 꼭 지킬 거예요. 선배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계획을 짜자.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어떻게요? 선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후배 중에 IT 전문가가 있어. 얘한테 부탁하면 태민 회사 CCTV 해킹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해요? 해봐야지. 다른 방법 없잖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아이가 있습니다. 겁먹고 울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병원을 나온 저와 선배는 IT 전문가 후배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젊은 친구였어요. 28쯤 돼 보였습니다. 선배, 오랜만이에요. 민준아, 부탁 좀 들어줘. 민준이라는 친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라온그룹 본사 CCTV요? 쉽지 않은데. 할 수 있어? 해보죠 뭐. 근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들어갔어요. CCTV 접속 성공. 화면에 라온그룹 본사 내부가 보였습니다. 로비, 복도, 회장실. 어디부터 볼까요? 회장실이요. 태민이 아이를 거기 두었을 거예요. 화면을 회장실로 바꿨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석에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저기 문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를 확대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남자 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아이가 있을 거예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경비가. 정면으로는 안 되겠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민준이 건물 구조도를 꺼냈습니다.
라온그룹 본사 50층 건물이에요. 회장실은 49층에 있고요. 비상계단으로 가면 카메라가 적어요. 좋아요. 그럼 그 길로 가죠. 근데 형, 진짜 할 거예요? 거기 경비 엄청 많을 텐데.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해야죠.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요. 민준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CCTV 조작해서 경비 피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계획을 짰습니다. 밤 10시에 침투하기로 했어요. 그때쯤이면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경비만 남을 테니까요. 시간이 됐습니다. 라온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찔렀어요. 긴장돼?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괜찮아요. 좋아. 그럼 시작하자.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갔습니다. 직원용 출입구가 있었어요. 민준이 해킹한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B-.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49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못 타니까 계단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후, 힘들다. 선배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조금만 힘내요, 선배. 20층, 30층, 40층. 드디어 49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경비 한 명이 순찰 중이었어요. 민준한테 전화했습니다. 경비 한 명 있어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불이 깜빡였습니다. 경비가 당황하며 전기실 쪽으로 갔어요. 지금이에요. 우리는 재빨리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장실 쪽으로 달렸어요.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경비 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선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면 돌파밖에 없었어요. 선배, 제가 경비 끌게요. 그 사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들이 저를 봤어요. 누구야? 저 청소하러 왔는데요. 무슨 청소를 이 시간에? 거기서 경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경비팔을 잡고 비틀었어요. 경비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비가 무전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저는 달려가서 무전기를 빼앗았습니다. 선배, 지금. 선배가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카드키가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그리고 구석에 작은 방 문이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나야. 아저씨야.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저씨? 아이 목소리였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민준아, 문 좀 열어줘.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만요. 거의 다 됐다. 딸깍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무서웠는지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데리러 왔잖아. 아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빨리 나가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는 경비 10명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네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내려놔요. 어차피 못 나갑니다. 싫어. 박도윤 씨,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돈도 줬잖아요. 그냥 받고 편하게 사시지.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가요? 저 애가 뭐길래 목숨까지 거세요?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겁먹은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10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아이예요. 무슨 소리예요? 10년 전 저는 형사였어요. 유괴 사건을 맡았죠. 근데 늦었어요. 아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찰을 그만뒀어요. 아이들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요? 근데 이 아이를 만났어요. 논두렁에서 떨고 있는 이 작은 아이를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건 기회라고. 다시 한번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태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근데 현실을 보세요. 당신이 이길 수 없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태민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잡아. 둘 다 죽여. 경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선배와 저는 아이를 가운데 두고 막았어요. 주먹이 날아오고 발길질이 들어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명을 쓰러뜨리면 두 명이 왔고 두 명을 막으면 세 명이 왔습니다. 도윤아, 못 버텨. 선배가 쓰러졌어요. 저도 한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다 거기서.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10명이 넘었습니다. 뭐야? 태민이 당황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총경이었습니다. 강태민 씨 살인교사, 살인미수,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증거 있어요? 총경이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회장님 동영상, 독극물 기록, 당신 비리 증거까지요. 그건 어떻게 해? 저는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똑똑했어요. 펜던트 안에 메모리 칩 2개를 넣어뒀더라고요.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 진짜는 제가 미리 빼놨어요. 태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네, 당신을 속인 거예요. 아이를 데리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증거를 검찰에 넘기기 위한 시간 벌기였어요. 총경이 태민한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같이 가시죠. 태민이 끌려가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원망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지켰다는 안도감뿐이었죠. 경찰들이 다 나가고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이제 안 무서워요? 응, 이제 안 무서워. 나쁜 삼촌 잡혔으니까. 그럼, 이제 뭐해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시골집이요? 응. 거기 가서 감자도 캐고, 새도 보고, 마음껏 뛰어놀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좋아요.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잘했어. 선배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 내가 한 거야. 너 정말 대단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조용한 농부였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혼자 살았죠. 근데 이 작은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다시 싸우게 했고, 다시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지킬 수 있게 해줬어요. 일주일 뒤 우리는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영해줬어요. 이장님도 오셨고요. 도윤아, 고생했다.
이장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당연하지. 우리 마을 사람인데. 아이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겁먹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참새 봐요. 그래, 예쁘지? 네,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눈을 물들였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그럼, 아저씨 진짜 아빠 돼줄 거예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이를 내려다 봤어요. 정말 그래도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가 좋아요. 아저씨는 절 지켜줬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 아빠야. 아빠. 아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저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10년 전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경찰을 그만두고 세상을 등졌죠. 근데 이 작은 아이가 저를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했어요. 다시 싸우게 했고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야, 저기 별 봐. 예쁘지? 우와, 진짜 많아요. 저 별들처럼 너도 빛날 거야. 밝고 환하게. 정말요? 그럼 아빠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아이가 웃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전만 해도 전 그냥 조용한 농부였는데 이제는 아빠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난 것도 지켜낸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고 제가 원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준호야, 뭐 먹고 싶어? 아빠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그래. 그럼 오늘은 특별히 김치찌개 끓여줄게. 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아이가 옆에 와서 구경했어요. 아빠, 저도 도와줄까요? 그래. 그럼 여기 파 좀 썰어볼래? 아이가 조심조심 파를 썰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은 뭐 하고 싶어? 밭에 가고 싶어요. 지난번처럼 감자 캐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일 같이 가자. 네. 밥을 다 먹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아빠, 자기 전에 이야기 해줘요. 무슨 이야기?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요. 저는 웃으며 앉았습니다. 그래, 옛날 옛적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이가 스르르 잠들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잘 지내? 네, 선배. 여기 평화로워요. 다행이다. 참, 태민 재판 소식 들었어? 무기징역 선고받았대. 그렇군요. 너 덕분이야. 내가 증거 제출 안 했으면 저 나쁜 놈 빠져나갔을 거야.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죠. 그래도 수고했어. 진짜 형사다웠어.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형사.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형사도 아니고 그냥 농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빠였어요. 작은 아이의 소중한 아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새벽 다시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한 달 전 이 길에서 아이를 발견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기다려요. 일찍 일어났네? 네. 아빠 따라 나왔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논두렁을 걸었어요.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예뻐요. 그치? 아빠도 처음 왔을 때 감동받았어. 아빠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평생이라도. 정말요? 그럼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채웠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됐습니다. 농부 아빠와 작은 아들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